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삶의 미적 정당성, 즉 삶은 아름답다. 니체가 그토록 말하고 싶은 거고, 저도 아무리 아름다운 돌이니 뭐 아무리 아름다운 거 갖다 놔도 사실 사람보다 더 설레게 하는 건 없어요. 삶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자라투스트라에서 갖고 왔습니다. 인용문을 읽으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지상의 나라를 원한다. 지상의 나라. 하늘나라가 그동안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니체는 천국의 그 영역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이 지상의 나라를 원해요, 나는. 1000년 동안 하늘나라를 원해왔다면 그 욕망을 이제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늘 바라본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대지가 더 좋아요. 니체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다음 텍스트 한 문장만 내가 뽑아놨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비극의 탄생을,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고 나서 한 문장만 딱, 책 다 읽고 나서 맨 앞에 다시 와서 제목 읽고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한 문장만 딱 적어 놓는 훈련을 해요. 저는 한 문장을 적어 놓을 때 뭘 적어 놓을까? 이 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찾으라 하면 이 문장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독립시켜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계의 실존은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만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름답다고 할 때만 정당하다. 영화도 있었어요. 1997년인가요? 인생은 아름다워. 수용소에서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야 할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한 삶이 비굴할까요? 저도 그게 항상 제 양심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약속을 했어요.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래.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좋은 양심이 필요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저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건 잘한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그때 도와주는 게 니체였어요.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영원한 가치 없어요. 영원한 사실도 없고. 진리도 바꾸어질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저는 이 문장 읽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소리로 들려요.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할 때만 정당하다. 그 다음 텍스트로 가볼까요? 그 다음 것도 자라투스트라에서 갖고 온 말인데, 이 땅, 이 대지, 이 세계 이런 말만 나오면 다 밑줄 쳐보세요. 이 인용문에서는 이 땅에는 훌륭한 발명품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쓸모있고 어떤 것은 쾌적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에 이 대지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문장 너무 좋죠. 이 대지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그리고 이 땅에는 썩 잘 만들어져 여인네의 젖가슴처럼 쓸모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것이 많다. 여인네 젖가슴 정말 감각적인 언어잖아요. 설레는 말이고. 그러나 이 세계
지쳐 있는 자들이여. 이게 문제예요. 이 세계, 이 땅에 살기 싫은 자들, 이 세상이 싫은 자들, 자기 삶이 주어진 자기 삶이 기회로 느껴지지 않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 자기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힘들어 죽겠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여, 이 땅의 게으름뱅이들이여, 누군가가 나서서 너희를 회초리로 때려야 하리라. 그렇게라도 하여 너희 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리라. 니체는 춤추는 인생을 모범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떤 균형을 잡는 인생을 모범으로. 발을 때려서라도 춤추고 서고 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생기를, 생명의 길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 그게 니체의 철학의 본질이고 니체가 철학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니체는 언어가 굉장히 과격할 때가 많아요. 단문으로 그냥 딱딱 끊어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딴 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텍스트 볼까요?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다 인간 외에는. 이 문장도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니체는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읽기와 쓰기, 글쓰기 그 글을 읽으면 외워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자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외워주기를 바란다고. 인간 외에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아름다워요. 모든 미학은 이런 단순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미학의 제1진리이다. 여기에 곧바로 제2진리를 추가해보자. 똑같은 문장인데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다 인간 외에는, 그 문장을 부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퇴락한 인간보다 더 추악한 것은 없다. 추한 것은 없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했고 또 한 번은 부정적인 말로 했어요. 퇴락한 인간이 뭘까요? 자기 어떤 본성이 있는데 본성을 잊어버리고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의지는 없이 남의 의지로 살아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야 되나? 한번 저희 예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처녀가 아기를 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몰래 병원에 가서 낙태를 했어요. 이 행동을 두고 자기 의지로 낙태를 했을까? 아니면 사회의 의지로 낙태를 했을까? 정말 자기 의지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그게 진정 자기 의지일까? 아니면 사회의 통념상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거 뭐 대책이 없으니까, 나도 능력도 없으니까 이것도 뭐 나쁜 뭐 수많은 욕을 듣게 될 테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래 낙태를 한 건가? 저는 이 문제를 파우스트를 읽을 때 벌써 품었던 질문이, 그레첸이 자기 아이를 죽여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마녀라는 통념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마녀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절에 그레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강가에 버렸다는 그 행동은 물론 법적으로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지만 그레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물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그레첸은 미쳐간단 말이에요. 이 미침은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레첸의 잘못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기 의지로 낙태하고 죽이고 하는 그 행동은 질문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의지일까? 사회의 의지일까? 퇴락한 인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인간. 자기 의지가 사회의 의지로 희석이 되어버린 인간.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인간. 무리동물. 유행 따라가는 사람. 남들이 다 시험 치니까 나도 시험 쳐야 할 것만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카프카 작품에 법 앞에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왜 이 청년은 그 법 안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까? 그 청년은, 시골 청년은 항상 얘기해요. 남들은 다 법에 들어간다라는 그 판단.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건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원하는 정말 집요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정말 자기 의지일까? 아니면 사회의 의지일까? 그러한 인생은 평생을 노력했어도 막판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퇴락한 인간보다 더 추한 것은 없다. 제일 싫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적 판단 영역의 경계가 지어진다. 그 다음 텍스트 볼까요?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우상의 황혼에 나오는 말인데, 예술은 그러니까 자극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예술이다. 어떻게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알고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삶으로 유혹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술만이 진짜 예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반시대적 고찰에 나오는 문장인데, 인식은 삶을 전제로 한다. 저는 정말 이 문장 저희 책에 자주 인용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종교나 뭐 학문이나 전부 다 인식을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을 그렇게 높은 경지로 두고 있었어요. 동양사상도 마찬가지고 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 혹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조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제일 큰 조건, 저는 바로 삶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깨달음은 사람의 문제예요. 산 자의 문제예요. 살아있으니까 인식하고 싶은 거고 알고 싶은 거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 물론 엄마 아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자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은 설명해도 알아도 계속 질문해요. 예를 들어서 동화책,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요구해요. 다시 읽어달라고. 계속 이게 뭐냐라고 반복할 거예요. 계속.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됐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 하고 얘기할 때까지. 인간은 정말 집요해요.
인간은 삶이 있어야 깨달음으로 간다. 삶을 포기해서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벌써 쇼펜하우어도 벌써 자기 철학에 도입을 했어요. 즉 자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살은 뭔가 죽고 나서 내가 깨닫는가 뭐 이런 실험하는 것이지만 그 실험은 모순이다. 왜? 죽고 나서는 육체가 없으니까. 깨달음은 그냥 헛된 것이 되니까. 끝까지 이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의 삶의 목표는 깨달음이 된다. 니체식으로 표현하면은 인식은 삶을 전제한다. 삶이 없이는 인식은 뭐 모순이다, 뭐 허무하다, 뭐 부정적인 표현 다 집어넣으면 돼요. 또 삶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고행이라고 얘기하고 고해, 뭐 지옥, 뭐 나쁜 말 많잖아요. 사는 게 생지옥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니체는 또 다른 곳에 어디냐 하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며 인식을 낚는 낚싯바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다. 그것까지만 일단 필기해 놔도 되겠어요? 질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초반부터 나오는 게 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병은 우리가 아프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인생 철학이다 보니까 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의 도전장을,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 뭐예요? 질병, 고통, 혹은 뭐 죽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들의 문제니까. 동물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 이런 것들은. 질병은 인식을 위한 수단이에요. 또 곧 뒤로 넘어가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이제 텍스트로 보면은 이제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지만 항상 우리들의 음양 이론처럼 함께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니체식으로 이제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관찰하면 돼요. 세대가 지속적으로 투쟁하면서 투쟁. 자, 니체가 좋아하는 개념들이 투쟁하면서 단지 주기적으로 화합하는 화합 밑줄. 남성과 여성의 이중성의 의존, 이중성의 의존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술의 발전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합, 이중성과 결합 밑줄 쳐놓고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 통찰뿐만 아니라 직관의 직접적인 확실성에 이른 상태라면 우리는 미학을 위한 큰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이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 통찰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아주 큰 것을 얻게 된다. 이중성 이해하느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이중성을 이해하느냐?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음양이 다 있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왜 이걸 모르니?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다. 우리 인간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예술의 경지라고 말하는 거, 혹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두 가지 영역으로 돼 있다. 하나는 빛의 영역이고 하나는 술의 영역이다. 하나는 나의 영역이고 하나는 망아의 영역이다. 항상 두 개가 결투를 벌여요. 한쪽은 나를 형성하려고 하고 개별자, 개별, 개인으로 나타나려고 나는 나잖아요. 어느 한순간이 되면 야 이동영 너 그거밖에 못해 이놈 시키. 자기를 파괴하려는 욕망이 나서고 계속 돌고 돌아요. 나를 인정하고 인정했다가 또 반복하고
파괴하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공자사상으로 하면은 깨달음 한 방이지만 예를 들어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래고 한번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니체 영역으로 들어오면 아니에요. 자고 나면 또다시 정진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야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 그 다음 텍스트 보면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폴론적 예술가의 조각가의 예술과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건 조각 혹은 조각가 밑줄 쳐나요? 그게 아폴론적인 예술의 본질이에요. 또 디오니소스의 예술인 비조형적 음악 예술, 음악 밑줄 쳐놓고 이제 대립이 보이나요? 아폴로는 빛의 신이다 보니까 조각, 그러니까 형태, 외형, 눈에 보이는 거, 가상, 뭐 예언 다 가능해요. 그런 영역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무대 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비극을 연구해 보면은 전부 다 가면을 덮어쓰고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디푸스가 등장하고 뭐 요카스테가 등장하고 하면서 막 대사를 주고받게 하지만 디오니소스가 무대 위에 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추종자들 예를 들어서 메나데나 뭐 사티로스가 합창을 부르고 춤을 출 수는 있었어도 디오니소스가 나는 디오니소스요 하고 등장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디오니소스는 누굴까?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가 디오니소스 축제이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공연이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우리 내면의 신이고 술 취하면 나타나는 어떤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고 나면 이성이 끊기고 나면은 나타나는 어떤 나의 또 다른 자일 거고 완전히 내가 망아 무아 지경에 도달해야 나타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일 거고 비조형적 음악예술 사이에 그 기원과 목표에 따라 커다란 대립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인식. 이게 바로 니체의 인식이에요. 니체의 철학적 인식이에요. 니체 철학의 대전제예요. 뭐가? 이 대립이 존재한다라는 거. 음과 양이 존재한다라는 거.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적인 것이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두 예술의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결부되어 있다. 두 개의 몹시 상이한 충동 밑줄 쳐나요? 예술 충동인데 예술 충동은 하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파괴하고 하나는 이루려고 해요. 디오니소스는 파괴하려고 그러고 망아, 무아로 파괴하려고 그러고 아폴로는 자꾸 만들려고 하고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눈에 보여주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이한 충동은 대체로 공공연히 서로 대립한 채 예술이라는 공동의 낱말의 외견상으로만 연결시켜주고 있는 저 대립의 투쟁을 자신들 안에서 지속하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상호 자극하면서 공존해 간다. 말이 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항상 대립하고 싸워가면서 공존한다. 마치 부부처럼 아웅다웅 하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요. 헤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싸움을 할 거고 아폴로는 디오니소스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고 디오니소스도 아폴로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고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 니체가 말하는 그 유일신 그 충동들은 그리스적 의지의 형이상학적 기적 행위를 통해 마침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고 결합 밑줄 쳐놓고 이 짝짓기를 통해 짝짓기 밑줄 쳐놓고 마침내 디오니소스적이기도 하고 아폴론적이기도 한
아티케 비극을 산출한다. 산출 밑줄 쳐놓고. 이 문장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극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비극이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만, 그때에만 비극이 탄생한다. 그때에만 인식이 올 거야. 그때에만 깨달음이 올 거야. 인식이란 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연구해 봅시다. 인식이란 말,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성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이브를 인식하니 잉태하였더라. 우리 성경책에는 잉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담이 이브를 동침함에 동침으로 했어요. 아담이 이브를 동침하니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서를 번역할 때 썼던 단어는 인식이었어요. 인식하니.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가 B를 인식하니 제3의 C가 탄생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둠을 인식했다. 그 얘기는 어둠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거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인식이란 단어의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빛을 인식했다. 여기 나와 A와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이란 단어는 다른 뭔가가 탄생해줘야 진짜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가 있어요. 기계 A가 있는데 내가 동전이라는 B를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 C라는 커피가 나오더라. 이게 인식의 효과예요. 깨달음. C단계까지 가야 깨닫는 거예요. 비극이 탄생한다. 분명히 슬픈 삶이 있을 거고 어려운 삶이 있을 거고 생지옥 같은 삶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인식의 경지까지 가줘야 그게 진짜 비극, 예술로서의 비극. 그냥 글쓰기 할 때도 그냥 아파요, 아야 하는 그런 글들 많아요. 그래서 이 글 왜 썼니 하고 자기도 몰라요. 그냥 아야 하고 있어 계속. 그럼 인식이 없는 글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카들 영화 보고 만화 영화 보고 와서 너 뭐 봤니? 그랬더니 뭐 얘가요 이거 한 10분 동안 떠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니? 그러니까요. 얘가 얘를 때려갖고 뭐 어쩌고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줄거리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수단은 떨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한 문장을 앞에다가 적어봐라 하면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낸다면 독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 텍스트 시를 쓰기 위한 꿈의 해석